거지꼴로 대감댁을 찾아온 부녀. 대감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여자아이가 훗날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줄은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죽음보다 무서운 도둑 누명부터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적 경상도 안동 땅 어느 작은 마을에 윤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그리는 집안이었으나 윤서에 대해 이르러 가세가 크게 기울었지요. 흉년이 2해 연달아 들었고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에게는 늦게 얻은 딸 끝분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끝분을 낳고 산고 끝에 시름시름 앓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윤서는 젖동량으로 딸을 키우며 근근히 버텨왔지요. 죽은 아내에게는 시집간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먼 고을 대감댁으로 출가하여 안동댁이라 불렸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뜬 뒤로 왕래가 뜸해져 안동댁은 조카 끝분이 어찌 자라는지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지내왔지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빚쟁이들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논밭마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험상궂은 사내 둘이 마당까지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감, 더는 못 기다리오. 논밭을 내놓든가 다른 걸 내놓든가 하시오. 윤서는 마루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게. 가을거지가 끝나면 반드시 갚음세. 가을은 작년에도 하신 말씀 아니오? 이번엔 어림없소이다. 사내들이 눈을 부라리며 문갑까지 뒤지려 하자 윤서는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 소란에 놀란 끝분이 방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사내들은 마당에 침을 탁 뱉고는 혀를 차며 돌아갔지만 사흘 안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든 끝분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이의 이마를 비추었지요. 앙상한 볼과 다해진 저고리 소매를 보고 있노라니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윤서는 낡은 문갑을 열어 먼지 쌓인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해 전 처제인 안동댁이 언니의 사무제 때 보내온 조문 편지였지요. 겉봉에 적힌 주소는 빛이 바랬지만 아직 읽을만 했습니다. 윤서는 그 서찰을 몇 번이고 쓰다듬다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윤서는 끝분의 손을 꼭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옷 몇 벌과 좁쌀 한 뎃박이 전부였지요.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이모님 댁에 간단다. 내 어머니의 하나뿐인 동생 되시는 분이지. 끝분은 이모라는 말이 낯설었지만 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걸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안동댁이 산다는 먼 고을 대감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댁이 사는 대감댁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 앞에서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끝분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고는 문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댁 마님께 처형되시는 분의 남편 윤서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시게. 문지기가 위아래로 부녀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못 믿어온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안동댁이었습니다. 형부, 이게 얼마만이오? 안동댁은 윤서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내더니 곧이어 그 곁에 선 아이에게 시선이 멎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은 얼굴 속에서 죽은 언니의 눈매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끝뿐이요? 세상에 언니를 꼭 닮았구려. 안동댁은 끝분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카였지요. 그 순간 대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온 대감이었습니다. 이 댁 대감은 김참판이라 불리는 이로 근엄한 인상이었으나 눈빛만은 부드러웠습니다. 부인, 손님이 오셨는가? 대감, 제 형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언니의 딸, 제 조카지요. 김참판은 잠시 윤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 길 오셨소.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윤서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동댁은 오라비를 대하듯 윤서의 손을 이끌어 사랑채 곁방으로 안내했고 끝분은 안채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걸어온 부녀에게 그 밥 한 그릇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끝분은 허겁지겁 밥을 삼키다 목이 메어 몇 번이나 캑캑거렸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안동댁과 마주 앉아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흉년 빚쟁이들의 협박, 그리고 마지막 남은 논밭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까지. 안동댁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부, 어찌 그런 고생을 하시면서도 저희에게 기별 한 번 안 하셨습니까? 염치가 없었네. 처제도 시집간 몸으로 살기 바쁠 텐데 어찌 폐를 끼치겠는가. 폐라니요. 언니가 남긴 하나뿐인 핏줄인데 제가 어찌 모른 채 하겠습니까? 안동댁은 그 밤으로 남편 김참판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참판은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형부시라면 곧 내 형님이나 다름없소. 얼마나 빚을 지셨소. 자세히는 모르오나 논밭까지 넘볼 정도라 하니 적지 않은 듯합니다. 김참판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람을 시켜 알아보리다. 그리고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할 터이니 형님과 조카를 당분간 이곳에 머물게 하시오. 안동댁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윤서와 끝분은 그날부터 대감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끝분은 대감댁의 넓은 마당과 수많은 방들, 그리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화려한 세간살이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지만 이모인 안동댁의 살뜰한 보살핌 덕에 아이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모,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저건 작약이란다. 여름이면 저리 붉게 피지. 안동댁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태기가 없어 속으로 남몰래 눈물 짓던 나날이 많았지요. 그런 안동댁에게 끝분은 하늘이 내려준 딸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끝분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안동댁은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윤서 역시 김참판의 배려로 사랑채에 머물며 서책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윤서의 학식이 상당함을 알아보고는 종종 그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은 어찌 과거를 보지 않으셨소? 젊었을 적엔 뜻이 있었으나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접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뜬 뒤로는 그저 딸 하나 건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식이 아까운 분이시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내 서고를 마음껏 쓰시오. 이렇게 하여 윤서는 대감댁 서고에서 다시 책을 펼치게 되었고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고향에 두고 온 논밭과
빈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김참판이 사람을 보내 알아본 결과를 윤서에게 전했습니다. 형님의 빚은 본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소. 원금의 몇 배가 되었더이다. 내 그 빚쟁이들과 이야기를 해보았소. 참판께서 어찌 그런 수고랄 것도 없소. 원금의 약간의 이자만 쳐서 갚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형님은 마음 놓으시오. 윤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일 뿐이었지요. 이렇게 하여 고향의 논밭 문제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김참판과 안동댁도 끝분을 친딸처럼 귀여워했습니다. 특히 대감댁에는 끝분보다 두어 살 위인 도련님이 있었으니 김참판의 하나뿐인 아들 인호였습니다. 인호는 처음엔 낯선 아이가 온 것을 못마땅해 했으나 끝분의 영특함과 밝은 성정에 인의 마음을 열어둘도 없는 벗이 되었습니다. 끝분아, 저 연못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어볼까? 도련님, 그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대신 저 연꽃이 몇 송이인지 세어봐요. 두 아이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대감댁 곳곳을 누볐습니다. 김참판과 안동댁도 그런 두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이 평온함을 시기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대감댁의 집사 노릇을 하던 최서방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오랫동안 대감댁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며 이런저런 입속을 챙겨왔는데 윤서 부녀가 들어온 뒤로 대감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더구나 윤서가 학식이 깊어 대감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며 혹여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들었지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거지 부녀가 대감댁 안방을 차지하다니. 최서방은 어금니를 깨물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대감댁에 도둑이 들어 값진 옥비녀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옥비녀는 김참판의 어머니, 즉 인호의 할머니가 물려준 귀한 갑오였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김참판은 노발대발하며 범인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최서방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몸종 하나를 매수하여 끝분의 방 다락 구석에 옥비녀를 몰래 숨겨두게 하였습니다. 돈 몇 푼의 몸종은 처음엔 손을 떨었지만 결국 그 말을 따르고 말았지요. 이튿날 집안을 뒤지던 중 끝분의 방에서 옥비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하인들이 술렁였고 소식은 삽시간에 대감댁 전체에 퍼졌습니다. 세상에 끝분 아기씨가 그런 짓을. 거지처럼 들어온 아이니 오죽하겠어. 수군거림은 담장을 넘어 부엌까지, 부엌에서 마구간까지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안동댁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파랗게 질려 치마를 움켜쥔 채 끝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끝분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정녕 이 비녀를 가져간 것이냐? 끝분은 영문을 몰라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이모,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 비녀가 왜 제 방에 있는지. 윤서 역시 그 자리에 있었으나 딸을 믿는 마음과 눈앞의 증거 사이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참판께 어찌 낯을 들겠는가. 이 소식은 곧 김참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참판은 굳은 얼굴로 사랑채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최서방은 짐짓 근엄한 얼굴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감, 증거가 명백하니 아기씨를 벌하심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인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호야, 증거가 저리 명백한데 어찌 그리 말하느냐.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끝분이는 옥비녀 같은 것에 눈길조차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놀 때도 제가 가진 좋은 것들을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도둑질을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찬파는 아들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호의 말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안동댁도 나섰습니다. 대감, 저 역시 끝분이를 믿습니다. 그 아이는 밤마다 저와 함께 자며 한 번도 이상한 낌새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부디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김찬파는 잠시 고민하더니 명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자세히 조사할 것이다. 최서방, 그대가 이 일을 맡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보게. 최서방은 속으로 뜨끔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허리를 굽혀 답했습니다. 예, 대감.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끝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 없었지요. 그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하인들의 처소 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엌 뒤편 어둑한 처마 밑에서 몸종 하나가 최서방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무섭습니다. 옥비녀를 그리 숨겨놓은 것이 발각되면 절은 어찌 됩니까? 쉿, 목소리 낮춰라. 아무도 모를 것이니 걱정 말거라. 내게 준 돈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인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최서방이 몸종을 시켜 옥비녀를 끝분의 방에 숨긴 것이었다니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인호는 숨을 죽이고 침착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방금 놀라운 것을 들었습니다. 김찬파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인호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상히 전했습니다. 김찬판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확실한 것이냐?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튿날 아침 김찬판은 그 몸종을 따로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아떼던 몸종도 김찬판의 엄한 추궁과 인호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자 결국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대감, 최서방께서 돈을 주며 시키신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김찬파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 무릎을 꿇렸습니다. 네 이놈, 어찌 이런 흉계를 꾸며 죄 없는 아이에게 누명을 씌운단 말이냐. 최서방은 벌벌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이미 증거와 증언이 명백한 터라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최서방은 그날로 대감댁에서 쫓겨나고 관아에 넘겨져 마땅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분의 누명은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안동댁은 끝분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윤서도 딸의 결백이 밝혀진 것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분아,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알아요. 김찬파는 끝분을 따로 불러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 집안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큰 고초를 겪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대감마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김찬파는 그런 끝분의 의젓함에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대감댁 사람들은 끝분을 더욱 아끼게 되었고
인호와 끝분의 우정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끝분은 안동댁의 살뜰한 보살핌과 대감댁의 넉넉한 환경 속에서 참하고 총명한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바느질과 길쌈 솜씨는 물론이요. 어깨 너머로 배운 글솜씨도 상당하여 웬만한 양반가 교수 못지않았지요. 윤서는 대감댁 서고에서 학문에 정진한 끝에 김참판의 권유로 다시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학식이 워낙 깊었던 터라 마침내 대과에 급제하는 경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온 대감댁이 잔치를 벌여 이를 축하했고 윤서는 작은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형부 참으로 장하십니다. 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동댁은 눈물을 흘리며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역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참판과 처제 덕분일세.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는가. 한편 인호와 끝분은 어느덧 곤기가 찬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오누이처럼 때로는 둘도 없는 벗처럼 지내온 두 사람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다르게 자라나고 있음을 두 사람 스스로도 그리고 지켜보던 어른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김참판과 안동댁은 은밀히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부인, 내 진작부터 느낀 바이나 인호와 끝분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소. 저도 그리 생각했습니다. 대감. 두 아이 모두 착하고 심성이 고우니 이보다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끝분은 내 처형의 딸이니 학렬로 따지면 남매간이나 다름없지 않소. 대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입니다. 끝분은 언니의 딸일 뿐 저와도 그리고 대감과도 혈연이 아니지요. 다만 세간의 눈이 있으니 형부의 뜻을 먼저 여쭙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이리하여 안동댁은 조심스레 윤서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서는 처음엔 놀랐으나 이내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딸이 그리 좋은 낭군을 만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네. 다만 끝분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하지 않겠는가. 어느 가을날 끝분은 홀로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물 위에 비쳐 마치 그림 같았지요. 그때 인호가 다가와 곁에 섰습니다. 끝분아,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도련님, 그저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이 자랐으니 말이에요. 인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헛기침을 하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끝분아, 내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끝분은 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호의 얼굴이 노을보다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나는 너를 그저 벗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내 마음속에 내가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느니라. 끝분의 얼굴도 함께 붉어졌습니다. 사실 끝분 역시 오래전부터 인호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지만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며 애써 눌러왔던 터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낙향한 선비의 딸에 불과합니다. 도련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짝이지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나는 내 마음이 궁금할 뿐이다. 끝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끝으로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역시 도련님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곱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참판과 안동댁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윤서에게 정식으로 혼담을 청하였습니다. 윤서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하여 인호와 끝분의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혼례 준비는 대감댁의 위세에 걸맞게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끝분은 고운 비단 옷을 입고 화관을 쓴 채 새색시가 되었고 인호는 사모관대를 갖추어 신랑이 되었습니다. 혼례 날 대감댁 마당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건넸습니다. 윤서는 딸의 혼례를 지켜보며 하늘을 우러러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부인 우리 끝분이 이리 곱게 자라 좋은 낭군을 만났소.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오. 안동댁 역시 조카딸의 혼례를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하나뿐인 조카를 이토록 곱게 키워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니 그 마음이 어찌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언니, 제가 끝분이를 잘 키워 이리 좋은 곳으로 보냅니다. 부디 편히 눈 감으세요. 혼례가 끝난 뒤 인호와 끝분은 부부의 연을 맺어 100년 가약을 다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쌓아온 우정을 바탕으로 더욱 돈독한 부부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참판과 안동댁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윤서에게 정식으로 혼담을 청하였습니다. 윤서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하여 인호와 끝분의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혼례 준비는 대감댁의 위세에 걸맞게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끝분은 고운 비단 옷을 입고 화관을 쓴 채 새색시가 되었고 인호는 사모관대를 갖추어 신랑이 되었습니다. 혼례 날 대감댁 마당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건넸습니다. 윤서는 딸의 혼례를 지켜보며 하늘을 우러러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부인 우리 끝분이 이리 곱게 자라 좋은 낭군을 만났소.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오. 안동댁 역시 조카딸의 혼례를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하나뿐인 조카를 이토록 곱게 키워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니 그 마음이 어찌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언니, 제가 끝분이를 잘 키워 이리 좋은 곳으로 보냅니다. 부디 편히 눈 감으세요. 혼례가 끝난 뒤 인호와 끝분은 부부의 연을 맺어 100년 가약을 다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쌓아온 우정을 바탕으로 더욱 돈독한 부부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참판과 안동댁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윤서에게 정식으로 혼담을 청하였습니다. 윤서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하여 인호와 끝분의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혼례 준비는 대감댁의 위세에 걸맞게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끝분은 고운 비단 옷을 입고 화관을 쓴 채 새색시가 되었고 인호는 사모관대를 갖추어 신랑이 되었습니다. 혼례 날 대감댁 마당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건넸습니다. 윤서는 딸의 혼례를 지켜보며 하늘을 우러러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부인 우리 끝분이 이리 곱게 자라 좋은 낭군을 만났소.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오. 안동댁 역시 조카딸의 혼례를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하나뿐인 조카를 이토록 곱게 키워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니 그 마음이 어찌 뿌듯하지 않겠습니까?